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민성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형사재판의 양형사유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반성문의 내용 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언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반성문이나 뭐 법정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형식적이고 재판부에서 별로 제대로 보지도 않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면에 또 반성문은 뭐 구구절절하게 뭐 3일에 한 번씩 계속 제출을 하고 또 법정에 나가서는 뭐 눈물이 안 나더라도 눈물을 짜내서라도 연기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야지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또 변호사들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법조 경력 10년이 넘어가면서 그동안 이제 느낀 점에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답은 아니라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반성문을 대충 써도 되냐 이 문제는 또 판사들 중에는 반성문을 뭐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반성문이라는 게 형사 재판부에는 뭐 반성문이 하루에도 뭐 수십 통씩 들어오고 할 텐데 그걸 다 일일이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은 뭐 대충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내 사건의 담당 판사님이 그 반성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는 분이다.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 원래는 이제 반성문의 내용을 뭐 꼼꼼하게 보진 않는 분인데 무슨 이유에서건 반성문을 한번 봐야겠다 이 사건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성문을 한번 열어서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어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경우에 반성문에 이상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양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반성문에 별 내용 없겠지 하고 이렇게 훑어보다가 거기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데 피해자가 더 나쁜 사람이다. 아니면 피해자가 유발을 했다. 내가 억울하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거 반성하지 않고 있네 라고 하면서 양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는 반성문의 내용만으로 사건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런데 판사님이 내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성문은 대충 써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되냐? 반성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반성문은 그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내용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하지만 우선 첫째로 반성문은 당연히 자필로 쓰셔야 돼요. 예, 워드로 타이핑을 해서 거기다가 서명만 해서 제출을 하시면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중요하겠죠. 내용은 원칙적으로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전달할 수 있다면 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절대로 언급하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성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건의 경위와 이제 범행의 동기, 내가 이런 경위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심 어린 반성. 내가 비록 이런 경위로 이런 사건을 저질렀지만 정말 뉘우치고 있고 정말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그 다음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범행 이후 이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뭐 합의를 했다거나 이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의 다짐이죠. 예. 내가 비록 이번에 이 사건을 저지르긴 했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차를 팔았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죠. 크게 이런 내용들 위주로 쓰시게 되는데 반드시 꼭 이렇게 네 가지만 쓰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근데 물론 반성문의 내용에 정해진 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뭐 물론 진심으로 반성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 썼다 하더라도 판사로 하여금 반성을 안 하는 걸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뭐 죄가 되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사람인 거죠. 자, 범행을 저지르면서 내가 이게 죄인지 몰랐다. 그러면 뭐 이 사건으로 경미하게 처벌을 받을 경우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죄가 되지 몰랐다. 언제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는 좀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뭐 부인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인정하지도 않는 애매한 포지션이 되는 거죠. 지금 뭐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얘기를 하면 반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호소하는 내용. 내가 억울하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부인을 하고 다퉈야 되겠죠.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자백을 하고 뭐 선처를 바라면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반성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하죠.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피해자도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고 뉘우치고 있는지를 판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 피해자가 얼마나 나한테 뭘 잘못을 했고 또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그런 이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반성문이라는 게 그런 내용은 빼시는 게 좋습니다. 뭐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은 또 이제 재범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면 나는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르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은 반성문에 쓰시면 안 됩니다. 반성문 대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반성문 대필 업체들이 뭐 네이버에만 봐도 광고가 그냥 막 수십 개가 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판사님이 반성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대필업체를 썼건 아니면 내가 썼건 뭐 별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사님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꼼꼼하게 보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판사님이 꼼꼼하게 반성문을 읽어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실 뭐 변호사님들 중에도 대필 업체를 쓰는 걸 권장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직접 쓰면 아무래도 내용이 부실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대필 업체한테 써서 제출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수백 통의 반성문을 보는 판사의 입장에서 그게 대필 업체를 통해서 쓴 건지 아니면 직접 쓴 건지 그게 티가 나지 않을까요? 대필업체 통해서 이제 썼는데 그걸 보고 판사가 이거는 내용이 되게 충실하고 피고인이 직접 썼나 보다, 되게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속아 넘어갈지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의문이고요. 네, 피고인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살아온 과거, 뭐 전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뭐 그런 것들, 뭐 살아온 과거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걸 판사들도 당연히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필업체에서 찍어내는 반성문을 구별해내지 못할 거다, 저는 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성문은 직접 쓰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물론 제가 뭐 그 내용을 초안을 쓰시면 제가 봐드리기는 합니다. 이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거 좀 정말 이대로 제출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다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쓰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조언을 드리긴 하는데, 대필업체 쓰는 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도저히 반성문을 못 쓰겠다 직접, 그래서 대필업체를 통해서 뭐 받아보겠다 그러시더라도 대필업체에서 받은 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만의 내용을 이 주가 되도록 좀 다시 쓰셔서 제출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정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서 할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법정에 나가서 뭐 인적사항 같은 거 말하고 앉아있다가 나중에 최후 진술하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간단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뭐 반성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 경우도 반성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뭐 실질적으로 그 짧은 뭐 발언을 갖다가 뭐 좀 성의 없게 했다거나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양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태도는 이제 반성문보다 오히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판사가 직접 앞에서 목격을 하죠. 직접 보고 있죠.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서 이제 뭔가 반성을 하지 않는 걸로 보이면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판사가 무슨 말을 하는데 계속 약간 비웃는다거나, 아니면 뭐 최후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반성문에 쓰면 안 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발언으로 하거나, 또는 태도가 아주 안 좋다거나, 뭐 계속 거들먹거리고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법정에서 이 사람은 얘는 답이 없구나,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면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단순히 이제 변론 종결 때까지만 유의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판결 선고 날에도 마찬가지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전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제 원래 판사가 판결 선고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이 피고인이 자기 변호인이든 누구한테 이제 들었겠죠. 이 사건은 뭐 어차피 집행유예가 나올 사건이다, 그래서 집행유예 나올 거다 하니까 이제 안심을 하고 선고기일에 나갔죠. 나갔는데 이제 그게 티가 난 거죠. 뭐 되게 웃으면서 어차피 난 오늘 집행유예 받을 게 뻔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게 티가 난 거죠. 이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는데 이제 웃고 있었던 겁니다. 네. 판사가 선고를 하려다가 그 모습을 보고 즉석에서 집행유예를 빼버리고 법정 구속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뭐 반드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신중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게 안전하다. 네, 섣불리 뭐 내 사건은 집행유예가 나올 게 뻔하다, 내 사건은 벌금형이 나올 게 뻔하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임하시면 그게 티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사재판의 경우에 판사의 재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반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는 이제 재범의 위헌성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사한테 밑보여가지고 좋을 게 없고 실제로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피고인의 반성 부분을 잘 어필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